자, 고급 회계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변동 회계랑 파생 상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고급 회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크게 제가 지금 챕터를 22, 23, 24, 25 이렇게 잡았죠? 잠깐 목차점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따라오실 필요 없습니다. 목차 21장까지가 중급 회계 영역이고요. 22장부터 25장까지가 고급 회계 내용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중급 회계는 한 개의 통화를 가지고 한 개의 기업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걸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고, 고급 회계는 두 개 이상의 통화,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기업, 두 개 이상의 통화를 한 개의 통화로 회계 처리하는 거. 두 개 이상의 기업을 한 개의 기업처럼 회계 처리하는 거. 두 개의 통화, 한 개의 통화, 두 개의 기업, 한 개의 기업. 그거죠. 요 22장 환율 변동 회계랑 파생 상품이 두 개의 통화를 한 개의 통화로 통합해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걸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관계기업, 공동기업, 이게 지분법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합병이고, 여기가 연결이죠. 여긴 두 개의 기업을 한 개의 기업 재무제표 통합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관계기업부터 연결까지는 다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주식을 20%에서 50%까지 혹은 50%씩 가지고 있는 거. 재무제표를 통합하진 않고 지분법을 통해서 약식으로 재무제표를 통합하는 거죠. 그게 지분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결합 합병회계는 지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지분율 100%까지 끌어올리면 법적으로는 이제 한 개의 기업이 된 거잖아요. 그 통합해놓은 회계처리 지분율 100% 종속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연결은 뭐예요? 50%부터 100%까지죠. 50% 100%까지인데 이건 통합된 재무제표가 법적으로는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두 가지의 재무제표 작성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개의 기업처럼 봐가지고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분율을 가지고 온다면 지분법 공부하고 연결 공부하고 합병 공부해야 되는 건데 순서 반대로 가죠. 왜냐면은 합병 회계 처리와 연결 회계 처리가 일맥상통하잖아요. 연결이란 게 지분율이 100%는 아니지만 마치 100%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통합하자라는 거니까 합병을 공부하셔야 연결을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연결이 주제 한 개만 아니라 여러 개의 연결이 있죠.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첫 번째 연결은 내부 거래가 없는 연결, 두 번째 연결은 내부 거래가 있는 연결,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이 각 항목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율을 변동하는 게 연결, 그 다음에 복잡한 지배구조의 연결가 특수주제 공부하는 거라서 연결이 제일 비중이 제일 크죠. 자, 당초에는 고급 회계 쪽 시험 문제가 보통 2차 시험 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4문제 정도가 각각 한 문제씩. 여기 환율 변동, 아이고 어디 있어? 환율 변동과 파생 상품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지분법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합병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연결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총 고급 회계 문제가 4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중급 회계 문제가 한 8문제, 고급 회계 문제가 한 4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젠 중급 회계랑 고급 회계가 분할됐기 때문에 한 중급 회계 문제는 한 10문제 정도 나올 거고요. 그냥 내 예상이에요. 누가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고급 회계는 4문제 가지고 내면 좀 약하잖아. 4문제 가지고 내면 고급 회계를 분리시킬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 6문제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6문제가 보통 이렇게 구성되겠죠? 환율 변동 회계에서 한 문제, 파생 상품에서 한 문제, 그다음에 지분법에서 한 문제, 합병에서 한 문제, 연결해서 한 2문제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6문제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나씩 잡아 나가야 되는 거고요. 환율 변동 회계랑 파생 상품인데 끊어서 갈 거예요. 환율 변동 회계를 먼저 공부를 해야 파생 상품에서 여러분들이 위험의 폐계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위험의 폐계는 환율 위험의 폐죠. 환위험 회피를 공부하고 물론 이제 환위험 회피만이 아니라 수합거래, 금리위험 회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위험 회피가 메인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 회계 먼저 공부를 하고 다 설명하고 문제 다 푼 다음에 그리고 제가 파생 상품 회계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환율 변동 회계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환율 변동 회계. 먼저 여러분들이 용어를 아셔야죠. 환율 변동 회계는 무슨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 기능 통화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이 표시 통화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능 통화는 분계형 통화를 기능 통화다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공시용 통화를 표시 통화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먼저 기능 통화, 표시 통화 개념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더불어서 뭐까지? 외화까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 회사가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그 거래는 무조건 뭐로 분개되는 겁니까? 기능 통화로 분개되는 거고, 기능 통화로 분개된 게 기능 통화로 표시가 될 수도 있지만 뭐로 표시가 될 수 있냐면 외화로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능 통화랑 외화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그걸 통해서 표시 통화라는 개념까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필기노트, 고급 회계 필기노트 보시면 제가 맨 먼저 뭐부터 정의 내렸어요? 이 외화의 정의부터 내렸죠. 개인들과 기업들이 외화의 정의 다르죠? 개인들한테 외화는 뭐예요? 외국 돈이죠. 외국 돈이다. 저도 집에 외국 여행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화폐 단위로 환전 안 한 게 있어가지고 달러도 좀 있고요, 유로화도 좀 있고, 그리고 스위스 프랑도 좀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달러도 좀 있고 이거 바꿔야 되는 건데 바꿔야지 하면서 아직 안 바꾸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안 바꾸는 게 낫죠. 또 여행 갈 의도가 있다면 바꿀 때마다 환전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도록 하고. 자, 개인들한테 외화는 말 그대로 foreign currency예요. 외국 돈이에요. 하지만 기업들한테 외화는 외국 돈이 아니죠. 기업들한테 외화는 제가 여기 적어드린 것처럼 안 적어드렸네. 영어로 굳이 말한다면 외국 통화가 아니라 other currency예요. 다른 통화. 뭐와 다른 통화예요? 기능 통화, 다른 통화를 기업들은 외화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적어드렸죠. 개인들한테 외화는 외국의 통화가 되겠지만 기업들한테 외화는 다른 통화예요. 그럼 뭐와 다른 통화예요? 해당 기업이 주로 사용한 통화가 있을 거거든. 해당 기업이 주로 사용한 통화를 뭐라고 정의 내려요? 이거 기능 통화. 직역한 거예요. functional currency. 직역한 건데 제가 보고 저한테 만약에 번역하라고 했으면 나는 영업 통화라고 했을 거야. 기업이 주된 영업 활동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통화라는 게 있거든. 하지만 이걸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펑셔널 커런시, 해당 기업의 기능을 가장 잘 설명한 통화다라고 해서 기능 통화로 정의되었고, 그래서 기업들한테 외화는 다른 통화인데 기능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를 외화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기능 통화는 해당 기업이 주로 사용한 통화인데 무슨 활동에서? 영업 활동에서 주로 사용한 통화예요. 그래서 기능 통화는 국가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기업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업이 결정하는 거죠. 여기 용어 정의 출첵했습니다. 기능 통화는 당연히 딱 한 개만 존재하는 거예요. 분기형 통화기 때문에 한 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통화의 정의는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죠. 그럼 그 영업 활동이라는 게 동그라미 1번이 무슨 활동이에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이게 무슨 활동이에요? 매출 거래죠. 매출 활동에서 회사가 주로 사용한 통화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기능 통화가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가격으로 주로 결정하는 경쟁 요인과 법규가 있는 국가의 통화. 이것도 무슨 활동을 본다는 거예요? 복사 갖다 붙이기. 매출 활동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매출 거래가 1년 동안 거래를 제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매출 거래 주로 사용한 통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매출 거래도 보는 거지만 또 뭐도 보는 거냐면 매입 거래도 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드는 노무 원가, 재료 원가, 그 밖에 원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즉 DM, DL, OH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결정한 통화. 그래서 이거는 매출 활동 보는 게 아니라 무슨 활동 본다라는 거예요? 매입 활동도. 기업의 주요 활동이 매출과 매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매출과 매입 활동에서 주로 사용한 통화를 기능 통화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은 대부분의 거래에서 다 뭐 사용해요? 원화를 사용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기능 통화는 해당 기업의 로컬 커런시예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통화를 기능 통화로 이용하고 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해당 나라의 통화가 화폐가 좀 불안정할 수가 있잖아.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기업이 있어. 그런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화폐 이용하지 않겠죠. 주로 달러 이용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해당 나라의 통화가 그 기업의 기능 통화가 되겠지만 물론 이제 해당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해당 나라의 통화가 아니라 다른 통화가 기능 통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건 우리나라 시험 보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다 원화예요. 유일하게 해운 기업들, 해상 운송 기업들 있죠? 뭐 현대상선이랄지 우리나라 여러 그 해운 회사들이 있어. 해운 회사들은 배가 한번 나가면 전 세계 다 돌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만 싣고 나가진 않아요. 전 세계 물건들 다 싣고 나가죠. 한 바퀴 돌면서 전 세계 돌면서 다 떨어뜨려 놓고 오는 거거든요. 해운 기업들은 대부분의 거래가 달러로 계약을 다 작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해운 기업들 한 7개 정도 해운 기업들만 달러를 기능 통화로 사용하고 그게 아닌 모든 기업들은 다 원화로 나오고 여러분 시험 문제인 그래서 기능 통화 다 뭐로 나오냐면 결국엔 다 원화로 나와. 그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 회사의 기능 통화는 달러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대부분 다 원화로 나오는 거니까 용어 정의는 기능 통화의 용어 정의는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대부분 다 원화다. 시험 문제는 다 원화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여기 밑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외화가 나오죠. 외화의 정의는 other currency예요. 기능 통화 이외의 통화. 요게 외화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외화의 정의. 그럼 외화는 기능 통화로 바꿔서 분기하면 되는 거고 기능 통화 거래는 그대로 기능 통화로 분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표시 통화는 뭐예요? 예,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가 우리나라 주주와 채권자가 아니라 미국 주주와 채권자가 있다면 미국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더라도 달러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유럽에 있는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는 원화로 재무제표 작성하도 유로화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표시통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표시통화는 그래서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재무제표 표시할 때 사용한 통화를 표시통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까?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우리나라 전자공 시스템 우리나라 전자공 시스템에 있는 여기 있는 재무제표들은 다 뭐로 표시가 된 거예요? 다 원화로 표시가 된 거지. 물론 여기 있는 재무제표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해운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당연히 달러로 만들어요. 그리고 표시만 뭐라는 겁니까? 원화로 표시하는 거야. 그것 좀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현대상선이 회사 이름을 바꿔서 HMM이거든요.
HMM. 자, 외부감사 관련이라고 하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라고 할게요. 검색. 안 나오네. 가만히 있어 보자. 정기공시라고 할게요. 그럼 검색. 재무제표가 공시가 됐죠? 사업보고서. 여기에 회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현대상선 HMM이고요. 여기 지금 재무제표 보시면 질문 드릴게. 원화로 분계가 된 거예요? 원화로 표시가 된 거예요? 원화로 표시가 됐지. 여기 단위가 1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이건 원화로 표시가 된 거라고. 하지만 현대상선은 주요 거래처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 외국 거래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거래 계약은 계약서는 다 달러 베이스로 계약을 체결해. 달러 베이스로. 그래서 주석에 그런 말이 나와요. 주석에. 보겠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적용하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환율 얘기가 나오거든요. 환율아 나와라. 환율 얘기가 나오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회사는 재무제표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을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 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미국 달러화다.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럼 현대상수는 미국 기업인가? 라고 오해하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대부분의 영업활동이 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달러로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를 달러로 작성해서 달러로 공시를 하면 우리나라 정부 이용자가 화를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이용자 보기 좋게 하려고 달러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여기 표시통화란 말이 나오죠? 표시통화 뭐로 바꿨다라는 겁니까? 회사는 기능통화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여기 나와 있구나. 기능통화는 달러하고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돼 있지. 그럼 달러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원화로 표시할 때 어떻게 이걸 표시했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그거 나오죠? 자산가부채 무슨 환율? 기말환율.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해당年도 당기수익은 평균환율. 자본은 그 자본금, 자본임금, 자본주종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 자본의 역사적 환율. 그리고 환율 변동 손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 환율 변동 손익은 다 기타 포괄 손익으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와. 여러분 시험 문제는 원화로 만들어진 재무제표 가지고 원화로 표시하는 거로 메인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궁금하지 않아? 삼성전자? 안 궁금하죠? 삼성전자. 미국과의 거래가 많은가? 우리나라와의 거래가 많은가? 자, 삼성전자. 그거는 제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보여드릴게. 그건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죠?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삼성전자야.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여기 단위 100만 원으로 원화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달러로 작성돼서 원화로 표시가 되는 건지 원화로 작성해서 원화로 표시가 되는 건지가 주석에 나와요. 주석에. 환율 변동, 환율 얘기가 여기 나올 겁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외환산 나오네. 회사의 재무제표는 포함 항목들을 회사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인 기능통화, 원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재무제표를 원화로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한민국에 표시하는 거니까 뭐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까? 원화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의 연결 재무제표가 애매해지겠죠. 왜? 삼성전자 이 지배기업은 우리나라 위치하고 있는 거니까 대부분의 거래가 원화로 발생하겠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미국 회사도 있을 거고 여러 회사가 있겠죠. 그럼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기능통화가 뭘까요? 거긴 달러겠지. 하지만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면 뭐로 바꿔놔야 돼? 원화로 바꿔놔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걸 이번 챕터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거야. 삼성전자 연결재무제표고요. 삼성전자 연결재무제표는 지금 뭐로 표시가 돼 있어? 단위 100만 원 원화로 표시가 돼 있죠. 삼성전자도 있고 종속기업도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재무제표를 원화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종속기업 중에 해외 종속기업들은 그 해외 종속기업 위치한 나라의 통화로 재무제표 작성돼 있겠죠. 그럼 단순 연결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니까 이 종속기업 중에 해외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다시 뭐로 바꿔놓고 원화 표시로 바꿔놓고 그리고 연결한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게 될 거예요. 주석에. 연결 재무제표니까 삼성전자의 종속기업이 몇 개냐면 232개거든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 A사가 B사를 연결하는데 B가 B, C, D, E, F 해가지고 연결 100개 해봐라. 그런 문제 안 나와요. 많이 나와봤자 우리는 밑에 재무제표 2개 정도. 일반적인 건 1개 종속기업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고요. 그럼 232개의 종속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종속기업이라면 재무제표가 원화로 만들어져 있겠지만 해외 종속기업 어디 있는 기업들이 있어? 여기 미주에 있는 기업들은 재무제표 다 달러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미주.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미주도 있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 쪽에 있다면 파운드로 만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 쪽에 있다면 유로로 만들었을 거고 재무제표 그렇게 작성돼 있겠죠. 그럼 여기 중국도 있어요. 중동 아프리카 여긴 뭘 사용할까? 나도 모르겠어요. 중동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 중국 기업도 있거든요. 그럼 중국에 있는 자회사는 당연히 재무제표를 위안화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연결 재무제표 작성회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여기 주석에
그 얘기가 나와. 외환산 얘기가. 외환산 얘기 나오죠. 외환산 나와라. 외환산. 연결회사는 삼성전자와 232개 종속기업이에요. 연결회사 내 개별 재무제표에 포함된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를 적용해 측정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원화로 재무제표 만들었고,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들은 달러로 재무제표를 만들었고, 유럽에 있는 삼성전자들은 파운드, 유로로 만들었고, 중국에 있는 애들은 위안화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능통화를 지금 지정하지 않고 있잖아. 각각의 종속기업들의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하지만 연결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모든 종속기업들을 지배회사의 기능통화가 원하고, 지배회사의 표시통화가 뭐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다 뭐로 표시가 돼 있다? 원화로 표시가 돼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바꾸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 현대상선처럼 자기 자신의 재무제표가 보고기업이 달러로 만들어진 걸 자기 자신의 제품을 원화로 표시한 것도 있고, 그게 현대상선이었고요. 삼성전자는 환율변동 이 표시통화 환산이 자기 재무제표가 아니라 삼성전자 갖고 있는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원화로 표시하는 거. 그래서 다시 원화 표시 재무제표로 표시통화로 바꾸는 과정이 보고기업 재무제표 자체를 표시통화로 바꾸는 현대상선도 있고, 그 다음에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원화로 바꾸는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를 원화로 표시하는 그런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죠. 요거는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도 자산값은 무슨 환율? 마감 환율. 그 다음에 소익과 비용은 평균 환율. 차이가 발생하면 어디에 반영하는 겁니까?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환산 방식은 보고기업 재무제표 환산하는 거랑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게 논리가 다 똑같아요. 자,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가지고 워크북 내용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개념, 여기 기능통화, 표시통화, 외화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적어드렸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분기형 통화가 원하고 원화로 표시한다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그 7개 해운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능 통화가 달러고 달러를 원화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율 나왔네. 현물 환율이라는 게 있고 마감 환율이라는 게 있죠. 현물 환율은 보통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환율, 다른 말로 역사적 환율이다라고 불러요. 그다음 마감 환율은 뭐죠? 보고기간 말 재무제표를 만들 때 작성한 환율을 보고기간 말 환율을 마감 환율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외환 차이. 환율이 두 개이기 때문에 통화가 두 개다니까 한 개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다 보면은 외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 외환 차이를 환율 변동 손익이다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 용어 뭐가 나와요? 화폐성 항목, 비화폐성 항목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언제 나오는 거야? 외화 거래를 기능 통화로 바꿀 때는 그게 화폐성 외화 거래인지 비화폐성 외화 거래인지를 구분을 해가지고 기능 통화 재무제표를 작성해줘야 되거든. 해외 사업장은 종속기업 같은 걸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 화폐성, 비화폐성. 자, 먼저 이거부터. 국제회계 기준화 외환산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환산 방식이 있고, 그걸 표시통화로 바꿀 때 환산 방식이 있거든요.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 기능통화를 작성할 때는 화폐성 비화폐성법과 시제법을 동시에 써요. 즉 그게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 여부를 따지고, 비화폐성이라면 그게 과거 시제 비화폐성인지 현재 시제 비화폐성인지 그걸 시제법에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함께 써가지고 환율 변동 손익이 당기 손익에 반영되기도 하고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럼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바꿀 때는 무조건 다 뭐예요? 현행환율법. 환율 변동 손익은 다 무조건 여긴 다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화폐성 비화폐성법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를 알고 계셔야 돼. 왜냐면 시제법은 따로 용어 정의를 알 필요가 없어. 시제법이란 건 과거 시제, 역사적 원가로 돼 있냐, 현재 시제, 공정가치로 돼 있냐라는 거니까, 요거는 원가법, 공정가치법을 말하는 거니까 요걸 알고 계셔야 돼. 화폐성 비화폐성법. 그럼 화폐성 비화폐성 뭐예요? 화폐성은 무슨 계정 과목들이에요? 채권 성격이죠. 채권 성격의 계정 과목을 화폐성 자산이다라고 불러요. 공통점. 매출 채권,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투자사채의 공통점이 채권이죠. 채권은 내가 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게 채권이잖아. 생각해 보셔야 돼. 이 채권이 외국과의 거래를 해가지고 외화로 결제는 채권이다. 그럼 이 회사는 이런 채권 계정 과목들이 있으면 가격 변동에 민감할까? 환율 변동에 민감할까? 내가 미국에서 받을 돈이 100만 달러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게 100만 달러를 볼까요? 환율을 볼까요? 환율을 가장 보겠죠. 환율 올라가면 그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고, 환율이 내려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나쁘고. 채권 성격은, 그리고 이게 외화 채권이라면 환율 변동 위험에 회사가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율 변동 위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환율 변동 위험을 인식하는 걸 화폐성 채권의 화폐성 자산의 환산법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하지만 이게 뭐가 나왔어? 비화폐성.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선급금, 선급비용, 투자주식. 그래, 요것만 가지고 보자. 투자주식. 자, 미국 애플의 주식 투자했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환율부터 볼까, 주가부터 볼까? 주가부터 본다. 그럼 이 비합회성의 특징이 뭐야? 환율 변동 위험보다는 무슨 변동 위험에? 가격 변동 위험에 민감한 것들을 비합회성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재고 자산도 그렇고 유형 자산도 그렇고 무형 자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다 현금으로 결제된 성격이 아니라 일단 먼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얘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수만 하면 되는 거거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회수하는 것들은 환율 변동 위험에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매각하는 것들은 가격 변동 위험에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개정 과목 중에 요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 먼저 투자 주식 요거 조심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투자 주식을 화폐성이다라고 오해를 하거든요. 왜 오해를 해? 주식은 아무래도 현금으로 바꾸기가 쉽잖아. 하지만 주식은 분명히 비화폐성이에요. 왜냐면 가격 변동 위험에 더 민감한 거지 환율 변동 위험에 더 민감한 건 아니거든. 반면에 투자 사채는 물론 사채도 시장의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에 노출돼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채 같은 게 내가 받을 금액이 다 확정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환율 변동에 더 민감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금융자산 중에 투자 사채는 환율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투자 사채고 그다음에 주식은 환율 변동을 반영하지 않아요. 사채랑 주식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정 과목 조심하셔야 돼. 선급금, 선급비용. 제가 여러분 조심할 개정과만 적어드리는 거예요. 선급금, 선급비용은 물론 매각하는 건 아니지. 하지만 그것도 비합회성이야.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금이 뭐죠? 재고자산 가격을 내가 상대방한테 미리 지급했잖아. 그럼 얘는 자산이지만 현금으로 결제가 돼? 실물로 결제가 돼? 선급금이 나중에 재고로 바뀌고 선급금이 유형자산으로 바뀌고 선급금이 무형자산으로 바뀌고 선급비용은 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되는 거니까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비합회성이에요. 환율변 효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정 과목 좀 조심하셔야 돼. 하지만 선급금과 달리 미수금은 이건 채권이잖아. 이건 그 다음 계정 과목이 현금이잖아. 그 다음에 선급비용과 달리 미수수익. 요것도 그 다음 계정 과목이 현금이기 때문에 미수금과 미수수익은 선급금과 선급비용과 달리 환율 변동을 반영하는 채권 성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부채도 화폐성 부채가 있어. 화폐성 부채. 그럼 이게 다 무슨 성격이에요? 채무 성격이죠. 채무 성격. 매입 채무 그 다음에 현금 지급해야죠. 미지급금도 현금 지급, 차입금도 현금 지급, 미지급 비용도 현금 지급, 사채도 현금 지급이에요. 이렇게 해서 화폐성 항목에 대한 부채는 다 채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용어 외우실 필요 없어. 여기 국제회계 기준의 용어가 화폐성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 단위 수량으로 회수되거나 지급되는 자산. 비화폐성은 그게 아닌 건데 요 용어로 기억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채권은 다 화폐성이고 채무도 다 화폐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비화폐성. 선수금, 선수수익 이것도 비화폐성이에요. 왜냐면 선수금과 선수수익은 현금으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화나 용역으로 결제가 되거든. 선수금은 나중에 매출로 바뀌는 거고 선수수익도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건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아. 이미 이건 내가 돈을 받았잖아. 현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수금 계정 과목 선수익은 현금과 무관한 미래에 재화나 용역 결제되는 거니까 비화폐성이다. 환율 변동 회계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채권 채무 쪽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끔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왜 자본은 안 나오나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니까 자산과 부채를 환산을 하면서 자본이 환산되는 거라고요. 자본은 차익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화폐성 자산과 화폐성 부채만 알고 있는 거지 화폐성 자본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환산법을 공부하는 거죠. 외부 거래의 기능통 환산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필기노트 이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 시간에도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설명을 하죠. 요것만 딱 그림 그리실 줄 아시면 개념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제가 거래 분계 공시라고 했죠? 공간이 부족해서 거래 분계 공시라고만 한 거야. 첫 번째가 거래용 통화라는 게 있어요. 기업이 고객과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때 사용한 통화, 거래용 통화 한 개일까요? 다양할 수 있을까요? 다양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과 거래한다면 원화, 미국 기업과 거래한다면 상대방이 원해가지고 달러로 거래가 될 수가 있거든. 거래용 통화는 다양할 수 있어. 하지만 분계용 통화는 다양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 다양한 거래용 통화 중에 메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메인으로 분개하는 거, 그 메인을 우리는 기능 통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분계용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해가지고 이걸 이제 회사가 뭐 하는 건가요? 공시할 수 있겠죠. 공시용 통화.
한 개예요. 이것도 다양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양할 수 있죠. 그럼 거래용 통화가 제가 다양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다양한 거래용 통화를 타입을 두 개의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어. 대부분의 거래에서 회사가 사용하는 통화가 있겠죠. 대부분의 거래. 대부분의 거래. 이게 이제 대부분이 뭐예요? 매출 활동과 매입 활동에서 대부분 사용한 통화. 그걸 이제 무슨 통화로 거래가 발생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기능 통화로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극히 일부의 거래에서 기능 통화가 아닌 통화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외화로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 통화 아니에요. 기능 통화가 아닌 other currency, 다른 통화로 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양한 화폐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당연히 재무제표는 단일 화폐 단위, 뭐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까? 기능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죠. 기능 통화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기능통화로 재무상태표랑 기능통화로 포괄손익계산서, 기능통화로 자본변동표, 기능통화로 현금으로 작성돼야 되는 겁니다. 기능통화 재무제표가 작성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능통화 거래는 바꿔서 분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분기하면 되는 거죠. 요게 우리가 공부했던 중급회계. 우리나라는 기업들은 대부분 기능통화가 원할 거기 때문에 원화 거래가 발생하면 그럼 이것도 그냥 그대로 분기하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원화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건데 이제부터 여기가 고급 회계죠. 기능통화가 아닌 요거 수가 다른 통화죠? 기능통화가 아닌 그럼 외화로 거래가 발생했으면 이거 외화 그대로 분기할 수가 없잖아.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요거는 그대로 분기하는 게 아니라 환산 후 분계를 수행해야죠. 환산 후 분계를 수행하는 겁니다. 환산 후 분계. 그래야 외화가 기능통화로 재무제표가 작성되게 되는 건데 이 환산 절차가 복잡하다 복잡하지 않다. 아니 환산 절차가 양이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거래 한 95% 정도의 거래가 기능통화로라면 이건 그대로 분기하면 되는 거고 한 5% 정도의 거래만 외화로 환산해주면 되는 거고 나무경영 아카데미는 이게 100%예요. 나무경영 아카데미는 학원에서 종합반 오픈을 했어. 여러분 결제 달러로 하셨어?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집에 있는 2,000달러 갖고 와가지고 학원 와가지고 저 종합반 2,000달러 등록해 주세요. 그럼 학원에서 뭐라고 한다? 바꿔오라고 해요. 학원은 절대로 달러를 원화로 분기하지 않아. 학생 보고 뭐 하라고 해? 바꿔오라고 해. 그러면 회계 처리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100%인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걸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외화 거래가 발생했다라면 95%는 그대로 분기하면 되는 거고 5%는 바꿔서 분기하면 되는 거니까 이 환산 거래, 환산 회계 처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번잡스러운 건 아니야. 지극히 일부의 거래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예요? 그 일부의 거래에 대해서 환산의 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뭘 공부하는 겁니까? How to. 이걸 공부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바꿔서 공시하느냐예요? 어떻게 바꿔서 분기하느냐예요? 어떻게 바꿔서 분기하는 거냐? 그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라고. 자, 그럼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다양한 화폐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졌겠지만 기능통화로 재무제표가 다 작성이 됐겠죠. 자, 그럼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어디에 공시하느냐에 따라 자, 공시를 만약에 이 회사가 한국에 공시한다. 한국에 공시. 아까 그 다트 사이트에는 원화로 공시를 해줘야 되거든. 한국에 공시하는 당연히 뭐로 공시하는 거예요? 원화로 공시하는 거니까 이거 바꿔서 공시하는 거예요? 그대로 공시하는 거예요? 그대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대로 공시하는 걸 그대로 표시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대로 표시하면 그대로 공시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아까 삼성전자가 원화로 재무제표 작성하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주요정보용자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사이트에도 공시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 사이트에도. 그래서 이게 얘들이 미국에 공시한다라면 원화로 공시할 수가 없잖아. 그럼 당연히 뭐로 공시해야 되는 겁니까? 달러로 공시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건 그대로 공시하는 거예요. 환산후 표시를 하는 거예요. 환산후 공시, 환산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두 번째 외환산이 뭐예요? 첫 번째 외환산은 거래의 환산. 두 번째 외환산은 재무제표의 환산이죠. 그럼 여기도 이제 우리가 요걸 두 가지로 구분해서 또 뭘 공부하는 겁니까? How to. 이걸 공부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강의하면 꼭 뭐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다? 어차피 미국에 공시할 거라면 처음부터 뭐로 작성해서 달러로 작성해서 그냥 그대로 공시하지. 그게 훨씬 더 복잡해. 이걸 처음부터 달러로 작성하면 5%는 그대로 분기하고 95% 어떻게 해야 돼? 바꿔서 분기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그지가 돼버려.
왜? 재무제표 주요 손익이 다 무슨 손익이다? 환율변동 손익이 나오게 되고 95%에서 환율변동성이 나오니까 즉 미국과의 거래가 발생했고 그걸 미국에 공시하더라도 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미국과의 거래를 원화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고 이걸 바꿔서 공시하는 게 훨씬 더 좀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재무제표 공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 공시한다면 유로 또는 파운드, 일본에 공시한다면 JPY, N으로 그 다음에 중국에 공시한다면 위안화로 공시해주면 되는 거니까 하나의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다양한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기능통화가 아니라 외화로 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하우투 이 두 가지 공부하는 건데 제가 먼저 설명드릴 건 위에 거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외화 거래를 기능통화로 어떻게 바꿔서 분결할 거냐. 자, 그럼 국제회계 규정은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이 있죠. 일단 100%의 거래가 아니라 그 5%의 거래만, 그 5%의 거래가 화폐성 자산부채를 발생시키는 화폐성 거래냐. 화폐성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폐성 외화 항목이 발생했느냐. 즉 화폐성 자산과 화폐성 부채가 발생했느냐. 혹은 비화폐성 자산부채입니다. 비화폐성 외화 항목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중급회계에선 이 얘기 안 했잖아. 왜? 중급회계는 그대로 분개하는 거니까 굳이 화폐성과 비화폐성을 구분해서 분개하는 게 아니거든. 하지만 외화 거래를 원화로 바꿀 때는 기능통으로 바꿀 때는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에 따라서 환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채무 즉 환율 변동에 민감한 자산 부채냐 환율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자산 부채냐로 먼저 구분을 해. 그래서 개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또 이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환율 변동에 민감하지 않지만 회사가 가격 변동에 민감한 자산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가격 변동에 별로 민감하지 않느냐 즉 비화폐성은 환율 변동이 아니라 가격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 가격 변동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면 뭐로 측정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원가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냐 그 다음에 원가가 아니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과 부채냐로 또 구분을 하죠. 이게 바로 과거 시제, 이게 바로 현재 시제. 그래서 시제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화폐성, 비화폐성법을 메인으로 하되 비화폐성은 시제에 따라서 또 특정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 시제법에는 용어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 이게 무슨 거래라는 거예요. 달러 거래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달러 거래를 뭐로 바꿔서 분개해야 돼? 원화로 바꿔서 분개하는 거니까 먼저 거래 유형을 특정한 계정 과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1번 계정 과목이냐 보통 1번 계정 과목은 매출채권 매입 채무 투자사채 혹은 사채 발행 그런 걸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거래냐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재고자산 원가법 유형자산 원가 모형 무형자산 원가 모형 이걸로 나오게 되는 거고 3번 거래냐 보통 요거는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 적용하고 있다.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금융자산들, FV 금융자산들 가지고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개정 과목을 세 가지로 분할시키셔야 돼. 그럼 이런 거래가 달러 거래로 발생했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럼 환율 변동 효과에 대해서 원화로 바꿔서 분개될 거 아니야? 최초 환산 이걸 먼저 공부하는 거죠. 최초 환산을 제가 뭐라고 적어드린 거예요? 최초 측정. 그 달러가 재무제표에 들어올 때 처음에 원화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그게 최초 환산이에요. 그럼 뒤에 무슨 환산이 있을 거다? 후속 환산이 있겠죠. 그게 바로 후속 측정이에요. 후속 환산. 그럼 최초가 있고 후속이 있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제거가 안 쓸 거야. 어차피 제거는 후속이랑 논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최초 환산과 그 다음에 후속 환산만 가지고 제가 필기 노트를 적어드린 겁니다. 그럼 달러 거래가 이 1번, 2번, 3번 거래가 달러 거래로 최초 재무제표 들어왔다. 그럼 최초 원화로 바꿀 때는 다 똑같아요. 자, 최초 거래. 여기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죠? 외화 금액이다라고 적어드렸죠. 매출 채권 1000달러가 있다. 그럼 환율은 뭐로 가는 거예요? 최초 환율. 그 최초 환율을 거래일의 환율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바로 역사적 환율이에요. 그 거래가 발생했을 때 환율. 마찬가지입니다. 비화폐성 외항목 같은 경우도 최초 외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외화 원가라고 할게. 외원가 여기도 무슨 환율이에요? 거래일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 항목도 최초 인식은 보통 뭐예요? 외화 원가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 적용하더라도 최초 측정은 원가죠. 왜 원가 곱하기 거래일의 환율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공정가치 측정 대상이 금생수라면 걔들은 최초 인식 공정가치를 할지 순공정가치로 하는 거니까 그 환율을 이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최초 환산은 다 똑같죠.
자, 뭘 이용하는 거예요? 그날짜 환율을 이용해서 최초 환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뭐 하는 겁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 지저분하니까 내가 이건 다 지울게요. 그럼 이제 화폐성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다. 얘들은 최초 측정하고 나서 보고기간 말이에요. 이게 환율 변동이 되게 민감하잖아. 그럼 환율 변동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 외화 금액은 다른 금액의 동일한 금액이에요. 자, 화폐성의 정의상 여기가 1000달러면 여기도 1000달러야. 최초가 1000달러면 보고기간 말도 똑같이 1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금액은 똑같지만 뭘 바꿔준다? 환율을 바꿔주는 거야. 최초 할 때 환율이 1000원이었다. 그럼 처음에는 100만 원. 근데 여기는 환율이 1200원이다. 그럼 환율은 1200원 반영해서 120만 원으로 곱하기 여기 이제 무슨 환율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마감 환율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보고기간 말에 마감 환율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마감할 때 환율을 그대로 적용해주게 되는. 그러면 여기는 외화 금액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00만 원이란 원화환산 금액이 120만 원이란 원화환산 금액으로 바뀌다 보니까 가치평가 손익이 발생하게 돼. 근데 그 가치평가 손익은 가격 변동 손익의 순수 환율 변동 손익이에요. 순수 환율 변동 손익이니까 그 환율 변동 손익은 미실현 손익임에도 불구하고 풀마다 어디에 반영하는 거예요? NI 손익. 계정 과목은 뭐죠? 외환 손익에 반영해주게 되는 겁니다. 외환, 가만히 있어보자. 계정 과목 저렇게 썼구나. 노란색의 의미는 뭐예요?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걸 제가 외환 손익이다라고 적어드린 겁니다. 외환 손익이랑 계정 과목 환율 변동 손익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외환 손익을 좀 세분화시켜서 세법에서 외화 환산 손익과 외환 차손익으로 구분을 해. 세법은 그렇게 구분을 해. 왜 세법은 외화 환산 손익은 미실현 손익이니까 부인을 해야 되는 거고 외반 차손익 결제 손익은 다 추인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재무에게는 미실현 손익이든 실현 손익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익이 발생하면 그게 보고기간 말이든 결제일이든 외환 이익, 외환 손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외환 손익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실 거. 얘가 100만 원, 120만 원이 매출 채권이라면 이익이에요. 근데 100만 원, 120만 원이 매입 채무라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기 때문에 부채가 쪽으로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수 환율 변동 손익을 다 당기 손익에 반영해주게 되죠. 자, 그다음 비화폐성 외 항목이 원가로 측정하고 있어. 그럼 외화 원가 거래 환율인데 이게 원가 측정 대상이니까 보고 기간 말에도 계속 뭘 유지하는 겁니까? 외화 원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외화 원가. 그리고 환율은 마감 환율이 아니라 뭘 가는 거예요? 거래일의 환율로 가는 거죠. 여기는 마감 환율이 아니라 외화 거래일의 환율로 가는 이유가 일단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환율 변동 위험에 민감하지 않거든요. 물론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지만 원가 측정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가격 변동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가격 변동도 반영하지 않으면 당연히 환율 변동도 반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시제법이야. 여기가 7월 1일이면 여기도 몇 월 며칠? 7월 1일. 그럼 12월 31일도 이게 12월 30일이나 이게 7월 1일 숫자일 거 아니야? 환율도 뭐로 가는 겁니까? 7월 1일로 가는 거니까 환율 변동 손익 질문 드릴게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인식이에요? 무인식이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인정은 하지. 내가 외국에서 땅을 샀어. 외국에 땅을 샀어. 원가 모형입니다. 그리고 땅값이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 땅값 오르잖아. 내가 10만 달러의 외국 땅을 샀는데 보고기금 말로 땅값은 계속 10만 달러야. 근데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 올라갔어. 기분은 좋아 안 좋아? 땅값은 똑같이 유지가 되더라도 내가 지금 매각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매각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금액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 자체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은 좋아도 그거는 인식하지 않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영구적 무인식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야. 그럼 언제 인식하는 거예요? 언젠간 이거를 매각하겠죠. 그럼 매각할 때 매각의 환율을 이용해 가지고 환율 변동 수익에 포함해 가지고 몽땅 다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영구적 무인식이 아니라 실제 이게 재무제표에서 제거될 때까지는 굳이 인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제를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럼 7월 1일은 원가였겠지만 공정가치 측정 논리에 따라 여기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외화 원가예요? 공정가치예요? 외화 공정가치지. 그럼 여기 7월 1일 숫자가 여기 12월 31일 숫자로 바꿨잖아. 회사가 가격 변동 손익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맞춰서 시제를 바꿔주는 거죠. 물론 여기도 뭐로 가면 돼? 마감 환율로 가면 되는 건데 국제회계 기준의 용어를 조심하셔야 돼. 즉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몇월 며칠 공정가치예요. 12월 30일 공정가치니까 12월 30일을 마감 환율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만 국제회계 기준의 규정으로는 마감 환율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정가치, 공일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쓸게요. FV의 1의 환율을 이용한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 12월 31일이지만 이게 단기 12월 31일이 아니라 전기 12월 31일일 수도 있어. 가장 대표적인 거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은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가 올해 게 아니라 작년 공정가치일 수도 있거든.
그럼 이 공정가치 환율은 올해 환율이 아니라 작년 공정가치 일정 환율 시세를 맞춘다라는 거야. 여기가 작년 12월 31일이면 여기도 작년 12월 31일로, 여기가 올해 12월 31일이면 여기도 올해 12월 31일로. 요게 말 문제로 정말 잘 나오죠. 말 문제로 어떻게 나와요? 마감 환율을 적용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위에 쪽은 마감 환율이지만 밑에는 공정가치 환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차 시험에서 말 문제로 정말 잘 나온 테마입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 금액 자체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환율 자체도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서 인식한 환율 변동 손익이 애매해. 왜 애매하죠? 1000달러에 FVPL 주식을 샀어. 샀을 때 환율이 1000원이었어. 쓰지 마세요. 그림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원화로 얼마로 분계가 되는 겁니까? 100만 원으로 분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000달러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FPL 주식이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주식의 가격이 1200달러로 올랐어. 환율도 암산 편하게 할게요. 1달러당 1200원 올랐어. 그럼 이 넓이는 이제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된 거예요? 144만이라는 금액이 됐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회계 처리가 애매하지. 분명히 가격 변동 손익이 200달러가 발생했는데 환율 변동 손익도 200원이 발생했잖아. 그럼 이쪽 부분은 가격 변동 평가 손익이고 이쪽 부분은 외환 손익이잖아. 그럼 어떻게 반띵? 이렇게 하잖아. 재무회계에서는 Q와 P를 구분하는 건 재고资산밖에 없어요. 재고资산만 수량효과랑 금액효과를 구분하는 거고 재고资산 이외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 병합시켜버려요. 병합시켜서 금액 얼마입니까? 플러스 44만이라는 금액을 가격 변동 손익 일부러 보는 거예요? 환율 변동 손익 일부러 보는 거예요? 가격 변동 손익 일부러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FVPL 주식이라면 여기가 PL로 반영될 거니까 환율까지도 뭐로? PL. 그럼 이 44만 원이 환율 변동 손익으로 평가이익으로. 이게 FV OCI라면 이 44만 원을 다 뭐로 인식하는 겁니까? OCI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지. 왜? 보세요. 화폐성 외화 항목은 화폐 금액이 고정돼 있다고. 그럼 이건 순수 환율로만 움직인 거라고. 화폐성 항목은 이게 1000달러짜리 매출 채권이라는 거예요. 매출 채권 1200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고요. 그럼 화폐성은 환율 변동 손익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계정과목을 외환손이랑 계정값을 이용하는 거지만 얘는 효과가 양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환율 변동 손익까지 포함해 가지고 풀마 평가 손익에 반영하고 PL 측정 항목이라면 OCI 측정 항목이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뭐로 가는 겁니까? 풀마 OCI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물론 이 OCI 손익은 나중에 재분류 조정이랄지 직접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공정가치 측정 대상이 재부재지라면 이 OCI 손익 나중에 직접 대체가 되는 거고 얘가 체액파에서 발생했다면 이 OCI 손익 나중에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하면서 손익에 반영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요게 거래의 내용이죠. 자, 그럼 요걸 생각하시면서 책을 같이 한번 줄쳐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조는 간단해. 근데 저걸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외화거래. 최초인식은 제가 줄안칠게요. 최초인식 다 똑같아요. 거래 발생일 환율을 이용하는 거고 이게 이제 보고기간 말 12월 30일 후속정 항목을 구분하는 거죠. 화폐성 외화資産 부채. 원본 금액은 움직이지 않지만 환율만 변동하는 거. 그 다음에 역사적 원가 측정 대상. 역사적 원가 비화폐성 외화資産 부채. 가격 변동 손익도 반영하지 않고 환율 변동 손익도 반영하지 않는 항목과 그 다음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資産 부채. 이건 가격 변동 손익도 반영하고 환율 변동 손익 두 가지 다 반영하는 거래로 구분하는 거죠. 자, 여기 줄 안 치겠습니다. 외화 금액은 보고 기간 말에 마감 환율을 이용하는 거고요. 환율 변동 손익은 여기만 줄 치겠습니다.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 원가 비화폐성 산 부채는 보고 기간 말에 최초 금액과 최초 환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환율 변동 손익은 인식하지 않는 거죠. 외환 차이는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가치를 추산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가 있죠? 자, 그럼 외화 금액은 자, 요것만 제가 줄칠게요. 요건 빨간색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 뭐가 아니라요? 마감 환율이란 말 안 쓰기 때문에 요거 말 문제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환율 변동 손익은 노란색입니다. 그게 단기 손익에 반영될 수도 있고 기타 포괄 손익에 반영될 수도 있죠. 환율 변동 손익 외환 차이만 제가 줄칠게요. 그럼 언제 단기 손익인지 언제 기타 포괄 손익인지 여기 화살표.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환율 변동 손익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건데 여기 빨간색입니다. 평가 손익으로 병합하여 인식. 그 다음 두 번째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 인식하는 경우는 환율 변동 손익도 기타 포괄 손익 인식하는 거고, 이것도 빨간색 평가 손익을 병합하여 인식. 평가 손익을 뭐로? 당기 손익으로.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병합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일부러 요걸 내놓고 환율 변동 손익이 얼마냐라고 물어봐. 그럼 측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가 손익에 다 병합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조심하실 거, 요거는 유의. 여기 원가법 시제가 있고 공정가치법 시제가 있는데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게 무슨 법이에요? 저가법. 저가법. 둘 이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장부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외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으나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손상차손 인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자, 둘 이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장부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적어 놓으시면 돼. 무슨 법이죠? 저가법. 어디서 발생해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에서. 그 다음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에서. 재고자산은 장부금액과 순실현 가능가치, 그다음에 유형자산은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액. 그걸 비교하는 경우 무조건 인식한다?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노란색입니다.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앞에 무슨 말이에요? 외화 기준으로는 가격이 떨어진 것 같지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이런 케이스죠. 외화 금액으로는 가격이 떨어져, 외화로는 가격이 10% 떨어졌다. 하지만 환율은 20% 상승했다. 그럼 이 높이가, 이 넓이가 최초 금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 금액이 102만 원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공정가치법이라면 얼마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102만 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공정가치법이라면 102만 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저가법이라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했더니 이게 얼마가 나와버리면, 물론 이럴 수도 있겠죠. 넓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외화 기준으로는 가격이 올라갔지만 환율이 떨어가지고 이 넓이가 예를 들어서 최초 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95만 원이야. 그럼 외화를 기준으로는 손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원화로 환산의 기능통화 금액으로는 100만 원 얼마로 내려야 되는 겁니까? 95만 원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가법인지 아닌지 판단은 외화 기준 판단이라는 거예요? 기능통화 기준 판단이라는 거야? 환산을 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법과 공정가치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문제가 나온다든지 유형자산 문제가 나오면 요걸 조심하셔야 돼. 비교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의. 회사의 정책상 기능통화가 변경될 수도 있어. 기능통화가 변경될 수 있어. 지금 막 미국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원래 미국이 기축통화잖아. 유럽 애들이 빡쳐가지고 야, 이제 달러 안 해. 그래서 달러로 재무제표 작성하는 기업들이 다시 유로화로 바꿔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일반적인 경우 매우 드문 경우예요. 매우 드문 경우인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런 드문 경우를 막 내요. 기능 통화가 변경될 수 있다. 그럼 그동안 이 회사가 원화로 분기하다가 달러로 분기를 바꿀 수가 있고 또 달러로 분기하다가 원화로 분기를 바꿀 수가 있거든. 아주 드문 경우는 하지만 기능 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건 빨간색 전진적 적용이에요. 언제부터? 환산 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그럼 이건 오류 수정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추정의 변경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거예요. 회계 정책의 변경 아닙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매우 드문 경우가 되겠지만 아슬아슬했어. 여기가 52%, 여기가 48%. 아주 아슬아슬했어. 그래도 52%가 기능통합을 했으니까 원화로 분기했는데 회사의 영업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요게 48%, 요게 52%가 돼버리면 이제는 뭐로 분기해야 된다? 이제는 달러로 분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요거는 과거 재무제표 치지 않고 추정의 변경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원화로 분기했고 올해부터만 달러로 분기하든가, 혹은 작년까지 달러로 분기했고 올해부터 원화로 분기하는 걸만 추정치를 변경하는 거고 전기 재무제표 절대로 안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화폐성 항목의 환율 변동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썼던 거고요. 그럼 넘어가셔서 자, 넘어갈 때 여기 예제들이 있죠. 계정과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과목 2번 문제 뭐 가지고 낸 거예요? 문제 안 풀 겁니다. 회사가 일본의 고객에게 500만 엔의 상품을 판매하고 3개월인 X년 1월 30일을 회수하였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상황은 여기 1번, 2번, 3번 중 몇 번이에요? 1번 외화 매출 채권이에요. 그 상황. 그럼 환율 변동 손익만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뭐 나와요?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상품. 그럼 뭐예요? 저가법. 그 다음에 계정가 뭐 나와요? 미국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토지는 원래 원가법인데 회사가 무슨 모형이래? 재평가 모형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토지. 그 다음에 상장돼 있는 미국의 비사 주식 가지고 있죠?
그럼 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가법과 공정가치법 두 가지를 낸 겁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독일가 가지고 토지를 유로화 1,500유로에 취득하였다. 그럼 이 토지 무슨 법이라고 돼 있어요? 토지 요거는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을 비교하라고 돼 있네. 그럼 토지 가지고 여기 2번으로 가는 경우, 토지 가지고 3번으로 가는 경우, 요걸 지금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문제가 나오면 개정 과목이 뭔지를 보고서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 3번으로 갈지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1차 시험 문제니까 토지로 나온 거야. 2차 시험 문제는 토지가 아니라 뭐로 나온다? 유럽에 가서 기계를 구입하였다. 그럼 감가상각하면서 환율변동 효과까지 반영하는 그럴 걸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3번 이건 뭐예요? 표시통화 재무 환산이죠? 요겁니다.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바꾸는 법. 요거는 문제 풀고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요거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화폐성 중에서 시험 문제 2차 시험의 단골손님이 이거야. 외화 사채. 2차 시험 단골손님입니다.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가지고 나오는 건 1차 시험인 거고 2차 시험은 외화 사채 가지고 나와. 이게 왜 의미가 있어요? 이게 화폐성 부채인데 뭘 발생시켜요? 이자, 이자부 화폐성 부채죠. 매입 채무 이런 것들은 원금만 환산하면 되는 건데 이자부 화폐성 부채인 사채는 이자까지 환산해야 돼. 물론 시험 문제 발행자가 아니라 누굴 낼 수도 있어요? 보유자를 낼 수도 있거든요. 요것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제가 줄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자, 이자의 환산이 있고 뭐의 환산이 있어요? 여기 이자의 환산, 이게 원금의 환산. 자, 이자는 유효이자 비용은 무슨 환율을 적용한다? 평균 환율을 적용해요. 이유는 원래 이자 비용은 매일매일 발생하는 거잖아. 근데 그 매일매일 분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12월 30일 날 분기하더라도 그 이자 비용은 1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이기 때문에 평균 환율을 적용하죠. 그럼 유효이자 비용이 나오면 대변 쪽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효이자 비용도 달러 베이스로 나올 거고 현금도 달러 베이스로 나올 거고 상각도 달러 베이스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평균 환율이지만 현금은 이자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현금 계정엔. 하지만 유효이자 비용에 상각이자 비용, 상각 효과도 있죠?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무슨 환율을 이용한다? 기초 환율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환율 변동 손익이 발생하게 돼. 그 환율 변동 손익은 단기 손익에 반영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도 환산해야 돼요? 원금도 환산해야 돼. 왜? 사발차 상각 금액이 기초 환율로 있으면 지금 보고 기간만 사채 상각 원가가 기초 환율로 돼 있거든요. 그럼 다 뭐로 바꿔준다? 일괄적으로 기말 환율로 바꿔야 돼. 그래서 원금, 결산일의 사채의 장부 금액은 다시 뭐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이를 기말 환율로 일괄환산해야 되거든. 환산 절차를 또 수행하셔야 돼. 환율 변동 손익이 두 개가 나와요. 이자 쪽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 손익과 원금에서 발생 환율 변동 손익. 그냥 그러니까 줄은 쳤지만 이것만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문제를 풀어보셔야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릴게. to.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렇게 적어드릴게. 요게 to. 기본 문제 3번이야. 그리고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사채를 제외한 기능통화 재무제표로 넘어가는 거. 이 앞에 가셔가지고 여기 끝나는 곳이죠. 여기다가 to. 기본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통화의 환산은 기본 문제 3개만 푸시면 돼. 1번, 2번이 사채를 제외하는 거, 3번이 사채. 문제 풀어갑니다. 매년 나오는 주제죠. 환율 변동이랑 파생 상품. 먼저 환율 변동 회계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며 달러화 대비 원화의 환율이 다음과 같다. 아래 물음에 답하라고 되어 있네. 10월 1일 환율, 12월 30일 환율, 그 다음 년 3월 31일 환율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음 1번. 계정 과목이 뭐예요?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이죠. 칠판에 제가 적어드린 거로 한다면 몇 번 유형이에요? 1번 유형이에요. 요거 매입 채무로 나온 것도 조심하셔야 돼. X년 10월 1일 미국에 1000달러 외상 매출하였다. A 회사가 X년 3월 1일 매출 채권 전액 회수했을 때 행할 회계처를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X 3년 3월 1일. 자, 쓰지 마세요. 그럼 10월 1일 외상 매출을 했고 3월 1일 매출 채권 전액 다 회수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최초 측정, 여기가 후속 측정, 여기가 제거 시 측정. 모든 분계는 원화로 바꿔놓고 분계하는 거야. 그럼 이건 화폐성이니까 여기다 얼마 고정시켜 놓고 쓰지 마세요. 1000달러. 1000달러. 여기다 1000달러 고정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원화로 환산된 금액은 얼마예요? 쓰지 마세요. 나 혼자 할 거예요.
요거 100만 원. 그다음에 요거는 104만 원. 요건 얼마죠? 102만 원이죠. 이렇게 되면 중급회계로 바뀐 거예요. 그럼 최초 매출채권은 매출채권 100만 원. 그리고 그 매출채권이 104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4만 원만큼은 차변 쪽에 매출채권 4만 원 적어놓고 대변 쪽에 외환이익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연도는요? 그다음 연도는 104만 원 얼마 내려야 돼? 102만 원 내려가는 거니 환율변동 손실 2만. 그럼 분계법은 두 가지가 있어. 선평가 후결제. 그다음에 아무튼 선평가 후결제 그게 더 편할 수는 있어. 104만 원 얼마로 내리고요. 102만 원 내리고 그리고 얼마를 결제받는 거예요? 100만 결제받는 거. 여기 회계처리 있죠? 회계처리.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선평가 후결제한 거 그냥 바로 결제한 거예요. 이건 바로 결제한 겁니다. 104만 원과 102만 원을 이용해서 외환 손실 적어줬는데 이게 선평가 후결제가 숫자가 더 잘 보여요. 최초의 매출채권이 100만 원이었잖아. 그 다음에 얼마로 움직인 거고 104만 원으로 움직였는데 자 3월 1일 매출채권이 얼마가 줄어들어야 돼요? 2만 원이라는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이 2만 원 줄어드는 걸 회사가 뭐라고 분기하는 거예요? 외환 손실이라고 해서 2만 원 이렇게 분기한 다음에 그럼 이제 매출채권 얼마 남았어요? 매출채권 102만 원이 남았으니까 차변 쪽에 뭐라고 분기해주면 되는 겁니까? 현금도 102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원화로 싹 다 바꿔놓고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건 이론적인 분계야. 이론적인 분계인데 실무에서 아무도 이렇게 분계하지 않아. 왜? 실무에서 이렇게 분계하면 이게 평가손실처럼 보이잖아. 그럼 세무조정할 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해줘야 세무조정할 때 편해. 요 2만원 그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결제 손실이니까. 그럼 앞에서 적었던 입금물산이 마이너스 가 4만 있었겠죠? 그거만 입금산 이후로 춘식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됐어요. 아무튼 내가 지금 세무중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무적 분계고 칠판에 제가 적어드린 게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는 좋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든 금융자산들은 다 선평가하고 결제했잖아. 여기는 환율도 먼저 선평가하고 그래가 결제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가 분계를 요구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제에 관련 손익을 보여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환산 작업만 잘 하시면 돼.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 문제가 물음 2번. 10월 1일 미국 회사가 발행한 지분 상품 5,000달러에 취득하고 X년 11일 30일 현재 6,000달러. X년 3월 1일 지분 상품 전부를 7,000달러에 매각했다. 자, 그럼 지분 상품이죠? FVPL이 FVOCI예요. 회사가 공정한 평가 손익을 당기 손익하는 경우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FVPL 금융산. 저 칠판에 제가 적어드린 1번, 2번, 3번 중에 3번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이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니까 먼저 최초 측정은 몇 달러 했어요? 5,000달러였지. 그 다음은 얼마예요? 왜 내가 원화를 쓰고 있지? 5,000달러. 그 다음은 FVPL이니까 공정가치 몇 달러? 6,000달러. 마지막 매각할 때 몇 달러예요? 7,000달러. 그럼 여기에다가 원화 500만 원. 요거는 624만 원. 그 다음에 요거는 할 수 있어. 714만 원. 그럼 원화 금액으로 바꿔놓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급회계예요. FVPL 측정금융자산 최측정. 자, NI가 얼마? 124만 원. NI 이익도 얼마? 90만 원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분계하라고 하면 금융자산은 분계가 원래 선평가 후 결제하는 거잖아. 자, 보셔야 돼. 환율 변동 순이니까 가격 변동 순이 모두 나오고 있지만 그냥 다 뭐 병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가격 변동 순이 다 병합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금액 어떻게 분계했습니까? 요거 매각할 때 분계하라고 했죠? 어렵지 않죠? 요건 먼저 선평가에서 제가 90만 원을 만들어내고 714만 원을 현금 받는 걸 작업해주면 되는 거니까 안 나와. 이걸 시험 문제를 내버리면 회계사 2차 시험에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격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건 1차 시험에서나 나오는 테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물음 2번이었고요. 그럼 물음 3번으로 갑니다. 10월 1일 미국에 소지하는 사업 목적 토지를 12,000달러에 취득하였고 X년 11월 3일 현재 토지의 공장 가치는 13,000달러이다. 토지를 5,000달러에 매각했다라고 되어 있는 4분의 1을 매각했습니다. 자, 회사는 토지 무슨 모형이에요? 원가 모형.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2번. 요거상 2번은 무슨 모형이에요? 재평가 모형.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2번으로 가는 거, 3번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원가 모형이에요? 원가 모형이면 이거 다 없애버리고 몇 달러에 구입했다고 했어요? 12,000달러에 구입했다고 했죠? 원가 모형이에요. 그럼 여기도 몇 달러고? 달러 12,000원이고 여기도 몇 달러예요? 여기도 12,000이야. 원가 모형이에요. 원가 모형. 그럼 그거에 몇 분의 몇을요? 4분의 1을. 그거에 4분의 1을 얼마 받고 팔았다고 돼 있어요? 5,000달러에 매각했다고 돼 있죠. 4분의 1을.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원화 금액으로 바꿔주면 이제 중급 회계로 바뀌는 거예요. 원화 금액은 요거
할 수 있어. 1200만 원. 요것도 닥치라고 하고 요것도 얼마로 가는 겁니까? 1000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비합회성 시자가 계속 10월 1일이니까 이것도 뭐로 가는 겁니까? 10월 1일로 가는 거야. 10월 1일로. 1000원 받고 나서 이것도 계속 얼마? 1200만 원. 그럼 그거의 4분의 1. 300만 원을 이건 팔았잖아. 이건 무슨 계정이에요? 현금 계정이거든. 그럼 현금을 받았을 때 최초 환율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럼 요거는 6 할 수 있어. 510만 원인가요? 510만 원. 그럼 300만 원을 510만 원으로 이건 무슨 손익이에요? 역시 환율도 변동했고 가격도 변동했지만 그냥 다 가격 변동 손익으로 처분 손익으로 210만 원 인식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 여기 있죠? 처분 손익 210만 원.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요구사항 2번은 뭐예요? 이게 재평가 모형이다 라고 되어 있네.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제 그럼 13,000을 이용하셔야 돼. 13,000. 그럼 여기서 제가 어디만 지워버리면 되는 거냐면 삭제하고 이쪽에 13,000달러 베이스. 13,000이죠. 그럼 시제가 얘가 12월 31일 시제잖아. 환율도 12월 31일 시제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13,000에 1040. 그러면은 1,352만 원. 그럼 1차 년도에 기타 포괄 이익으로 얼마? 152만 원씩 하고 요거의 4분의 1을 510만 원 매각했으니까 나누기 사한 금액 요 338만 원. 요거를 메모리 마이너스하고 그다음에 510만 원을 메모리 플러스 MR 누르면 처분이익은 172만 원.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은 직접 대체해 주면 되는 겁니다. 510만 원, 172만 원 만들어내고 재평가 잉여금 중에 몇 분의 몇만? 요것만 제가 적어 드릴게요. 4분의 1만 곱하기 4분의 1만. 물론 재분류 조정은 그러니까 직접 대체죠. 직접 대체는 시기를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분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원히 안 하거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직접 대체. 그리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왜 기타 포괄 손실이 아닙니까? 왜 기타 포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이것도 어디든 내 카페에 질문했어. 이거 진짜 내가 카페 이거 한 1000번에 대답한 것 같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넘어가는 건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처분이익 아니다. 그럼 여기는 기타 포괄 손실 아니냐고. 야, 이 쌈박한 새로운 내용이죠. 재분류 조정은 OCI 손실이 NI로 넘어가는 거 재분류 조정. 직접 대체는 뭐예요? 기본 OCI 누적 금액이 이익염 넘어가는 거 직접 대체. 학생이 하나 또 만들었어. 차변 쪽은 OCI 손실, 대변 쪽은 이익잉여금. 차변 쪽은 OCI 손실, 대변 쪽은 이익잉여금.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포괄손익 계산에서 기타 포괄 손실을 반영하는데 이익은 안 잡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건 뭐 재분류 정도 아니고 직접 대체도 아니고 학생이 만든 방식이에요. 여기가 OCI 손실도 아니고 여기도 NI 이익이 아닌 겁니다.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 둘 다 OCI NI 잡을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직접 대체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로 OCI 손실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처분이익만 물어보는 거라면 금액을 반영해주면 되는 거고 조심하실 거 유형자산 매각은 선평가 후 매각이 아니에요. 금융자산은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금융자산은 선평가라고 매각을 하는 거지만 비금융자산은 재평가 모형 적용하더라도 평가하지 않고 장부금액 그대로 매각하는 겁니다. 알고 계실 거긴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물음 4번으로 갑니다. 물음 4번은 뭐예요? 개정 과목 재고자산이죠. 왜 낸 겁니까? 저가법이에요. 저가법 1000달러를 매입하여 X년 12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재고선 취득원가랑 순실현 가능 가치중 낮은 가격으로 측정한다. 재고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980달러이다. 자, 달러 기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죠. 그럼 일로 와가지고 요거 제가 싹 다 지워버리고 삭제. 몇 달러에 구입했어요? 1000달러. 하지만 여기는 지금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980달러라는 거죠. 1000달러는 10월 1일이니까 얼마? 100만이 되는 거고 980달러는 시자가 요건 12월 31일. 물론 공정 가치가 아니라 순실현 가능 가치예요. 그럼 1040 곱하기 980. 곱하기 980 하면 이게 원화 금액으로 1019200이죠. 그럼 달러 기준으로는 손상됐지만 판단은 원화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가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 보고기간 말에 재고선 장부금액 그대로 얼마로 가는 거예요? 100만으로 보고가 되는 겁니다. 원가 평가가 돼가지고 저가 안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요거 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애들 장난이고요. 자, 물음 5번 요게 이제 메인 문제야. A사의 X 1년 중 상품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X년 8월 20일까지 8월 20일과 12월 25일 거래는 외상거래다라고 되어 있네.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는 외상거래. 12월 25일도 외상거래. 그럼 위에 거래들은 다 무슨 거래라는 거예요? 현금 거래라는 거죠.
현금 거래는 환율 변동 손익이 안 나오거든요. 외상 거래는 환율 변동 손익이 매출처가 매입 채무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 물론 여기 매출 환입도 무슨 거래예요? 현금으로 매출 환입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재고 자산의 그 관련된 비용 인식하는 거에 그 재고를 외국에서 사온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X일년 8월 20일, 11월 25일간 외상거래고 얘는 현금 결제는 그 다음 년도에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제외한 모든 거래는 다 현금 거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초재고 Q, P가 나오죠. QP. 그리고 옆에 뭐가 나와요? 환율이 나오네. 그리고 매입 QP. 환율이 나오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뭐야? 오랜만에 본다. Q 프라임. 얘는 P예요. P. 그리고 환율은 당연히 얼마로 가는 겁니까? 1,000원으로. 전년도 기초상품에 적용된 환율이겠죠. 질문 드릴게. 2,000원이. 생각하고 얘기해요. 생각하고 얘기해요. 1,000원. 1월 1일 환율일까요? 아, 다 들킨 것 같은데. 2재고 200개고 사왔을 때 환율일까요? 2재고 이거 사왔을 때 환율이야. 그럼 그거에다가 102만 5천을 반영하면 이게 1월 1일, 12월 31일 환율이 되는 거라고. 요 1,000원은 사왔을 때 환율, 여기 평가수출충당금이 1025-000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요거까지 반영하면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P 프라임이 되겠지. 즉 뭐? 200개 곱하기 10달러 곱하기 1,000원. 그게 Q 프라임 곱하기 P. 거기에 102만 5천 빼버리면 Q 프라임 곱하기 P 프라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X년 12월 31일 또 실사수량 1,500개이다. 기만 상품 순실현 가능한 11달러의 보금 환율은 1,150원이다. 재고 순척화법을 기초적으로 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모 손실 중 60%는 정상적이고 40%는 비정상적이다. A산 정상적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매출원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 그럼 이렇게 놓고 문제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네. 매출 총익, 매출원가, 매출 총익, 비정상 감모 손실, 매출원가 반응하는 거죠. 외환 손익은 외상 매출 채권과 외상 매입 채무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 거죠? 우리 풀던 대로 먼저 뭐부터? 총비용부터. 총비용. 자, 칠판 내가 쓰면서 풀게요. 아, 이거 아까운데? 아까워도 뭐. 요거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한번 똑같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먼저 총 비용부터 산정하는 거야. 총 비용을 산정하고 이 총 비용에서 무슨 여러분들이 뭘 뽑아내는 거예요? 매원 비용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원래 문제 풀다가 막히면 환율 때문에 막힐 거기 때문에 환율 보러 가는 겁니다. 먼저 재고수상 관련 총 비용은 이쪽에 뭐부터 적어주는 거예요? 기초 재고를 먼저 무슨 금액으로? 순금액으로. 그럼 기초 재고가 얼마예요 지금? 기초 상품이 200개 곱하기 200개 곱하기 원가 얼마예요? 아니 내가 바로 원을 적었네. 곱하기 10달러. 그리고 그거에 적용 환율 얼마예요? 1,000원이죠. 하지만 여기에 평가 손실 충당은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102만 5천 들어갔으니까 빼기 102만 5천 원이죠. 그럼 제가 지금 뭐 적은 거예요? Q 프라임 곱하기 P 프라임을 적은 거라고. 여기까지가 Q 프라임 곱하기 P, 그다음에 여기가 Q 프라임 곱하기 P 프라임. 102만 5천 원 원화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초 순재고고요. 여기다 제가 뭘 더하는 거야? 단기 매입재고를 더해야 되겠죠. 단기 매입재고. 매입이 몇 번 있었어요? 매입이 2번 있었죠. 매입 2월 28일 있었고 그 다음에 8월 20일 있었네. 매입 2번 있었습니다. 그럼 2,400개. 그냥 괜히 내가 산식을 쓰기 시작했네. 계산기를 풀면 안 될까? 자, 산식 쓰겠습니다. 매입 2,400개. 2,400개 사왔죠? 곱하기 몇 달러에? 12달러. 그거 사올 때 환율이 얼마예요? 1,050원. 그리고 두 번째 매입.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두 번째 매입. 두 번째 매입은 밑에 몇 개가 있습니까? 2,600개가 있죠? 2,600개는 여러분들 쓸 필요 없습니다. 해답에 다 있어요. 자, 원가 얼마입니까? 13달러에 사왔고 곱하기 환율은 얼마예요? 1,200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더했죠? 거기서 이제 뭘 빼는 겁니까? 기말재고를 순금액을 빼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할 일은 이 순금액도 Q 프라임 곱해 보러 가야 돼? P 프라임으로 가야죠. 그럼 먼저 뭐부터 확인하셔야 돼? 수량. 무슨 수량? 장부상 수량, 실사 수량. 실사 수량 몇 개라고 돼 있어요? 실사 수량 1,500개.
근데 궁금하지 않아? 장부상 몇 개인지? 그거 알아야 돼. 비정상 한번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다 뭐 하는 겁니까? 여기다가 무슨 수량? 장부상 수량을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장부상 수량. Q 프라임 가는 거 제가 Q 가는 거예요. Q 가는 겁니다. Q.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00개에서 더하기 200개 더하기 2400개 빼기 2100개. 매출 환입 더하기 100개. 팔린 게 2100개라는 거 2000개라는 거예요. 그럼 2000개라는 겁니다. 2000개. 그 다음 매입 2600개 팔린 거 1500개. 그럼 200 더하기 2400 빼기 2000 더하기 2600 빼기 1500. 그럼 몇 개가 있어야 돼? 1700개가 있어야 돼. 하지만 있는 건 몇 개? 1500개. 그러니까 풀단위로 문제 풀어야 돼. 그리고 막히면 환율 보러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Q 프라임은 빼기 몇 개 하면 되는 겁니까? 1500개. 1500개. 그리고 제가 여기다 뭘 구해야 돼? P 프라임을 구해야죠. 근데 P 프라임이 P일 수도 있고 P 프라임일 수도 있잖아. 안 떨어졌으면 뭐로 가는 거고 P로 가는 거고 떨어졌으면 뭐로 가는 겁니까? P 프라임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럼 뭘 구하셔야 돼? P를 구하러 가셔야 돼. P. 이게 P가 뭐예요? 원가. 그럼 그게 10달러야? 12달러, 10달러. 물론 P도 다 뭐로 가야 되는 겁니까? 원화로 가져야 돼. 원화로.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죠? 재고자산의 원가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게 선입선출법일 수도 있고 가중평균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무슨 법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문제 여기 총평균법이라고 돼 있죠? 그럼 실지재고 우수사법을 기준으로 한 총가중평균법이니까 뭐 조심하셔야 돼? 기초재고랑 매입만 가지고 평균을 내야 되는 건데 절대로 뭐 반영하면 안 돼요? 이거 반영 안 돼. 우리 총평균은 총평균 저가가 아니라 총평균 원가라고요. 그럼 계산기 들고 뭐 하는 거예요? 200개 곱하기 10달러 곱하기 1000원. 요거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2400개 곱하기 12달러 곱하기 1050원 메모리 플러스. 2600개 곱하기 13달러 곱하기 1200원 메모리 플러스 MR. 그럼 재계산되는 게 뭐예요? 기초재고 원가랑 단기 매입 저가가 아니에요? 총원가야. 나누기 몇 개 한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 이거 몇 개냐고 지금. 암산. 옆 사람 계산기 빌려가지고 200 더하기 2400 더하기 1200 하면 할 수 있겠다. 5200개네. 5200개. 그럼 나누기 몇 개? 5200개. 즉 원화 금액 기준으로 평균 원가가 14,000원이에요. 이게 환산된 금액입니다. 환산된 금액. 그러면은 14,000원이야. 1500개 곱하기 일단 얼마 쓴다? 14,000을 쓸게요. 14,000. 하지만 요거는 Q 프라임 곱하기 제가 뭘 적은 거야? P를 적은 거라고. 굳이 여기다가 여러분 또 뭐 적을 필요 없어. 절대 이렇게 하지 마. 달러 기준 평균 내고 환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화로 싹 다 바꿔놓고 총평균 원가. 지금 내가 총평균 원가는 환산 효과까지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여기 몇 달러 곱하기 얼마인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1500개 곱하기 14,000원인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11달러네. 그럼 계산기 들고 뭐 한번 해보는 거예요? 1500개가. 한번 내가 여기다 적을게. 쓰고 제가 지울 겁니다. 이 1500개에 뭘 구하셔야 돼? 순실현 가능 가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1500개가 순실현 가능 가치 몇 달러? 11달러. 11달러가 몇 월 며칠 숫자예요? 12월 31일 숫자니까 곱하기 얼마는 겁니까? 12월 31일 환율 1150원. 그럼 이거부터 보자. 11 곱하기 1150부터 하면 되겠네. 11 곱하기 1150. 요거 12650원이야. 그럼 P가 P 프라임 내려와야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14,000은 평균 원가. 그럼 요거는 원화로 환산된 순실현 가능 가치가 되는 거잖아. 11달러 곱하기 1150원. 그럼 12650원. 나 어떻게 해야지 그럼? 나 어떻게 하지? 이 문제가 평가 손실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도 앞에 것과 일관된 논리를 위해서 앞에 것도 제가 Q 프라임 곱하기 P에다가 평가 손실을 좀 뺐잖아. 그럼 여기도 그렇게 하자. 가로 열고 빼기 할게요. 빼기. 그럼 이게 얼마예요? 1500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11달러 곱하기 1100 11달러 곱하기 1150원. 요게 12,650원이거든. 그러면은 14,000 빼기 12,650. 참 어렵게 한다. 곱하기 1,500개. 됐어요. 그게 얼마예요? 225,000원. 이렇게 할게. 요 값이에요. 이 값. 근데 앞에서 제가 평가 순실동안 별도로 뺐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별도로 뺐어. 이거 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평가 순실은 이거 뭐 해버리고 환입해버리고 이거 뭐 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전입해버리면 그게 매출원가 포함되는 평가 손실이지만 이 문제는 그걸 분리시킬 필요가 없어. 그냥 매출원가만 물어봤거든. 자 여기까지 왔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비용을 뽑아내는 거예요? 매출원가 비용을 뽑아내는 거지. 매출원가 비용은 합계를 안 냈네. 이게 얼마예요?
아까 그럼 다시 하지 뭐. 200개 곱하기 몇 번을 누르는 거야 내가 지금 계산기를. 10 곱하기 1000 메모리 플러스 1025000 메모리 마이너스 2400 곱하기 12 곱하기 1050 메모리 플러스 2600 곱하기 13 곱하기 1200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는 1500개 곱하기 얼마였더라? 11달러 곱하기 1150원이었죠? 메모리 마이너스 MR 5280만 원인가요? 네, 요거 총 비용 52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총 비용 원화로 환산된 금액 5280만 원. 제가 지금 환율변동 손익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죠? 왜냐면 환율변동 손익은 매출과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영업의 손익이니까 5280만 원에서 뭐만 빼버리면 돼요? 비정상 감모 손실만 빼버리면 되겠지. 비정상 감모 손실이 1700개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개 있는 거예요? 1500개가 있으니까 일단 감모 수량은 몇 개? 200개. 그 중에 비정상 손실 비율이 몇 프로예요? 40%. 40%. 그럼 이거의 금액은 달러 생각하지 마. 비정상 감모 손실은 감모된 수량의 원가거든요. 무슨 원가? 평균 원가. 평균 원가가 얼마 있었지? 요거 14,000원이었잖아요. 평가 전금액 기준으로 요게 달러 베이스 환율 곱한 게 요게 14,000원 평균이니까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평균 원가를. 자, 그러면은 5,280만 원 메모리 들어가 있으니까 200개 곱하기 0.4 곱하기 14,000 요거를 메모리 마이너스 MR 누르면 됐어. 예, 5,168만 원의 매출원가 비용이에요. 요거는 비정상 감모 손실로 배분되는 거고. 그럼 이 매출원가 비용 요놈에다가 이 문제가 매출 총액 물어봤잖아. 그럼 이제 매출 수익 계산기 누르러 가셔야 돼. 매출 수익은 매출 거래가 발생한 날의 환율이죠. 계산기 여기 몇 개 팔았어? 2,100개 아니에요. 2,000개예요. 왜? 2,100개 곱하기 15달러 가지만 취소가 됐잖아. 그러니까 2,000개만 곱하기 15달러 곱하기 매출 발생일 환율 얼마? 1,100. 요거 메모리 플러스하고 또 몇 개 팔았어요? 1,500개가 곱하기 16달러 곱하기 1,250 메모리 플러스 MR 요 제 계산기 6,300만 원. 요거 매출 수익 빼기 얼마 한다? 5,168만 원. 그럼 매출 총이익은 1,132만 원. 맞나요? 매출 총액 1,132만 원. 해답은 제가 지금 어떻게 풀었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풀었어? 요거 제가 왜 푼 거예요? 평균 원가 구하려고. 평균 원가 구하려고 제가 이걸 작업을 지금 한 거고. 아, 그럼 여기 있는 게 뭐야? 여기 있는 게 판매된 재고의 원가예요. 판매된 재고 원가. 합치면 저게 4,900만 원이거든요. 요 5,168만 원 여러분들이 몇 개로 쪼갤 수 있어? 3개로 쪼갤 수 있잖아. 그 중에 검증 한번 해볼까 제가? 그 중에 판매된 재고 원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예. 2,000개 팔았을 때 원가 얼마? 14,000. 1,500개 팔았을 때 이거 매출 아니에요. 원가예요. 매출된 원가. 그럼 4,900만 원이 판매된 재고 원가. 제가 재고자 쓰는 이거 연습했잖아. 판매된 재고 원가. 그럼 여기 이건 판매된 원가고요. 여기 뭐가 있어? 정가문. 정상감모 손실은 이거의 몇 프로예요? 60%가 정상감모 손실이잖아. 한번 제가 검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상감모 손실 200개 곱하기 0.6 곱하기 14,000. 정상감모 손실은 168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평가 손실 있어야지. 평가 손실 내가 여기 만들어놨잖아. 마이너스 102만 5천 원. 요건 102만 5천 원 환입. 그 빼기 얼마? 202만 5천 원. 그럼 평가 손실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럼 맞네. 5,168만 원. 이렇게 하면 완벽한 학습이 되는 거야. 양쪽으로 제가 다 구했기 때문에. 요거는 직접 구한 매출원가. 굳이 말하면 이거는 간접법 표시. 전체를 다 물어보고 매출원가로 보고 매출원가 아닌 걸 뺐잖아요.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은 내가 어떻게 푼 거야 지금? 아, 이렇게 했구나. 내가 따로따로 다 구했네. 판매된 재고 원가도 구하고 정상감모 손실도 구하고 여기서 뭐 구한 겁니까? 평가 손실을 구해서 그거를 다 합쳤죠. 다 합쳐서 5,168만을 만들어냈는데 칠판에 제가 표현한 거를 여기다 제가 적진 않았네. 요거는 제가 직접 계산한 매출원가고 칠판에 적어드린 건 간접적 계산한 거고 재고 쪽에 제가 저렇게 풀자고 했잖아요. 네, 요렇게 풀어야 환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럼 매출총액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만 구하시면 돼? 비정상 감모수익 나왔잖아. 나왔으니까 외환손익은 이건 별도 거래예요. 외환손익 뭐 어디서 발생하는 겁니까? 매출채권. 매출채권. 최초 매출채권만 가지고 보시죠. 요거 최초 매출채권 매입 채무부터 하자. 매입 채무가 2,600개 곱하기 13달러 곱하기 1,200 이게 뭐예요? 매입 채무로 인식한 최초 금액이죠. 그러면 이제 매입 채무가 2,600개 곱하기 13이니까 매입 채무가 33,800달러거든요.
2600개 곱하기 13달러. 그럼 거기다가 곱하기 1200. 요거를 부호 메모리 플러스. 왜? 8월 20일 측정한 매입 채무가 부채가 사라지는 거니까 메모리 플러스. 그리고 제가 메모리 마이너스로 뭐 하면 돼? 새로운 매입 채무. 매입 채무 2600개 곱하기 원가 13달러 곱하기 환율은 이제는 1200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1150원의 매입 채무죠. 보고기 말한 환율 1150을 메모리 마이너스. MR 재계산계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익이란 얘기 이렇게 풀어야 돼. 다 해놓고 이게 이익이지 순실이지? 그러면 안 돼요. 부채가 사라지는 건 메모리 플러스, 부채가 뜨는 게 메모리 마이너스. 그럼 이거를 이꼴 쪽에 집어넣어놔요. 부호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다시 메모리 클리어 누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 들어갑니다. 매출 채권이 1500개 곱하기 16달러 곱하기 1250 요거를 메모리 마이너스 자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게 얼마로 바뀌는 겁니까? 다시 이걸로 바뀌는 거죠. 다시 몇 개? 1500개 곱하기 16달러 곱하기 1150 요거 메모리 플러스 MR 마이너스 140 나오네. 환율 변동 손실. 그럼 이거를 이꼴에 집어넣어. 그리고 G2 누르면 마이너스 71만 원. 그럼 손실이란 얘기예요. 답 마이너스 70만 원. 그렇게 했나? 예, 마이너스 70만 원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다 풀어놓고 이익인가 손실인가? 분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익인지 손실인지. 그러면 끝난 거야. 예, 그래서 항상 부채 쪽 손익은 기존의 부채를 플러스, 남아있는 부채를 마이너스, 자산 쪽은 기존 자산은 마이너스, 새로 남아있는 건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부호 조심하시면 적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뭐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부호 유의. 부호를 꼭 유의하셔야 돼. 가만히 있어봐. 비정상환보 손익은 내가 왜 그 부호 안 적었지? 손익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부 붙여야 되겠죠? 비정상환모 손실이라고 했으면 그냥 뭐라고 하면 되는 거고 절대값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비정상환모 손익이라고 했으니까 부호를 붙여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가만히 있어 보자. 해답 쪽인 비정상환모 손실? 그럼 요거를 뭐로 바꿔주면요? 손실로 바꿔주면 요걸 고칠 필요가 없죠. 이제 해답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외환 손익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손실로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이 1세 가지신 분들은 여기 약간 오타가 있거든요. 그 제 카페에 정오표가 있으니까 오타 반영하셔서 고쳐주시면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2세 가지고 그 PDF를 만든 거 가지고 요건 다 오류가 다 수정돼 있거든요.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좀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좀 쉬었다 와서 요건 좀 이따 줄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죠.